모네는 이제 앞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미 백내장으로 2번의 수술을 받았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온 많은 이들이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그는 연못으로 나섰고 붓을 놓지 않았다. 그에게는 마지막이 될지 모를 그림으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 클로드 모네는 어린 시절부터 그림의 재능을 보였다. 누구에게도 그림을 배운 적이 없었지만 르하브르 미술중학교에 입학했고 캐리커처를 그려 화상에 팔 정도로 당찬 성격과 소질을 가진 아이였다. 그런 그의 재능을 눈여겨본 화가 외쟁부댕은 인물의 특징을 빠르게 잡아내는 모네의 능력을 풍경화로 옮겨가도록 돕는다. 모네는 그의 가르침을 따라 노르망디 항구 마을인 르하브르의 바다와 구름 가득한 하늘에 대한 인상을 품게 된다. 성년이 된 모네는 더 큰 세상인 파리에서 공부를 이어갔고 르누아르, 바지유, 시슬레와 같은 화가들과 친분을 쌓으며 함께 새로운 예술을 꿈꾼다. 그리고 운명의 여인 카미유 동시회를 만난다. 그녀는 모네의 모델로 여러 차례 캔버스 앞에 섰고 둘은 조금씩 가까워지며 사랑에 빠진다. 둘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 동시회와 모네는 결혼 전에 아이를 갖게 된다. 그러나 모네의 집안에서는 동시회와의 만남을 환영하지 않았다. 19세기의 모델이라는 직업은 형편이 좋지 않은 여성들의 일이었고 가끔 모델 이상의 일까지 하는 평판이 좋지 않은 일이기도 했다. 둘의 결혼은 모네 가족의 반대라는 큰 벽에 부딪혔다. 그는 한동안 방황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녀를 버릴 수는 없었다. 모네가 결혼을 선택하자 가족들이 보내오던 지원금은 중단된다. 그는 일신의 안락함 대신 사랑을 선택하며 가난이라는 수렁으로 빠져든다. 그런데도 팔릴 만한 그림을 그리지는 않는다. 모네는 서양 미술계에서 500년 이상 이어져 온 종교, 역사, 신화와 같은 주제나 3차원을 2차원으로 정밀하게 그려내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 그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근대 세상 속에 뛰어들었고 시시각각 변하는 빛을 쫓아 자신이 눈에 비치는 순간을 캔버스에 담고 싶었다. 동시회는 그를 이해했고 두 사람은 함께 역경을 헤치며 아이와 함께 묵묵히 가정을 꾸려간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한다. 끊긴 지원금, 팔리지 않는 작품은 점점 가족을 가난하게 만들었고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 낙담한 모네는 생강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거두려는 무모한 짓까지 저지른다. 다행히 목숨을 건진 모네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 후원자와 화상이 나타났고 그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동시에 동료들과 보수적인 성격의 국가 살롱전이 아닌 자신들만의 색을 보여줄 독립전시회를 계획한다. 그러나 새로운 미술의 길은 가시밭을 헤쳐나가는 것처럼 힘들고 고됐다. 첫 번째 독립전시회에 출품한 모네의 인상 해돋이는 본질을 그린 것이 아닌 정말 인상만을 그린 인상적으로 서툰 그림이라며 멸시를 당했고 참가한 화가들도 인상파라고 불리며 조롱당했다. 그래도 모네와 동료들은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나 세상은 변하고 있었다. 프랑스 문화를 동경하던 미국 부자들과 파리 신흥 부르주아들이 새로운 예술에 주목하며 작품을 구매하기 시작했고 해가 갈수록 인상파들은 변두리에서 프랑스 미술계의 중심으로 다가서고 있었다. 모네는 인상파 초기 모임의 핵심 멤버이자 리더로 역할을 다하며 자신과 동료들의 예술 세계를 알려간다. 더디고 힘들었지만 분명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행복의 뒷면은 언제나 불행이듯
다시 한번 그에게 어둠이 닥친다. 부인 동시회가 둘째 아이를 낳은 후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병이 든 것이다. 모네의 지극한 병간호에도 그녀는 결국 병을 이기지 못했고, 모네는 그녀가 병상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그리며 동시회와의 이별을 맞이한다. 그가 그린 그림 속에서 스카프를 두른 동시회는 점점 침대 속으로 꺼져가는 듯하다. 팔과 다리는 보이지 않고 상반신 일부만이 남아있다. 동시회가 세상을 떠나고 한참이 흐른 후 모네는 친구 클레망소에게 동시회의 얼굴색이 죽음으로 인해 미묘하게 변해가는데 그것을 그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고통스러웠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그가 단순히 빛의 변화에 따라서만 그림을 그렸다고 하기에는 여러 방향으로 흩어진 길고 어지러운 붓질에서 의식을 잃어가는 동시회를 바라보던 괴로운 마음이 드러난다. 그리고 붓을 놓기 전에 마지막으로 써넣은 사인 끝에 검은 하트를 보면 모네가 얼마나 그녀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다. 모네는 동시회를 잃고 시리에 빠졌지만 붓을 놓지는 않았다. 대신 차디찬 겨울 풍경의 고요한 빛을 담기 위해 강추위 속에서도 밖으로 나가 갈라지고 흩어진 얼음과 강의 풍경을 그리며 애달픈 마음을 달랬다. 이후 모네는 개인전을 열 수 있었고 작품도 꾸준히 판매되면서 경제적 안정을 되찾는다. 그리고 1883년 지베르니로 이사하며 자기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찾는 여정을 이어간다. 1890년 그는 지베르니 들판에 쌓인 건초더미를 보고 시간과 날씨에 따라 빛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한다는 점을 발견한다. 그리고 빛을 탐구하는 여정을 빛과 날씨의 분위기에 따라 대상을 연속해서 그리는 방식으로 발전시킨다. 그리고 이듬해 듀랑류엘 화랑에서 15점의 건초더미 연작을 전시하며 큰 성공을 거둔다. 이후 모네는 포플러 나무 연작, 루앙 대성당 연작을 그려나간다. 특히 루앙 대성당을 그리기 위해 성당 앞에 방을 얻어 캔버스를 여러 개 두고는 2년 넘는 기간 동안 빛과 그림자, 색채의 향연이 넘실거리는 30점의 걸작을 탄생시킨다. 화가로 성공한 모네는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지베르니의 집과 정원을 더욱 아름답게 꾸미며 작품 활동을 이어간다. 그리고 어느 날 정원 연못에 떠있는 수련을 보고 자신에게 영감을 주는 대상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1897년부터 모네는 물과 반사광의 풍경인 수련 연작을 그리고 또 그리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약 250점의 작품을 완성한다. 행복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았지만 모네의 말년에 다시 시련이 찾아온다. 재혼한 아내가 1911년에 먼저 하늘로 떠나자 상실감으로 우울감에 빠진 것이다. 연이어 1912년에는 너무 오랜 시간 강한 빛을 마주보고 야외에서 그림을 그렸기에 화가에게는 치명적인 백내장이 발병한다. 고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914년에는 카미유가 남긴 가장 큰 선물, 큰아들 장이 46세에 이른 나이에 병이 들어 먼저 세상을 등진다. 그리고 조르주 브라크, 파블로 피카소가 이끄는 입체파가 파리 화단의 중심이 되며 그의 인기도 하락세를 맞이한다. 온갖 비아냥 속에서 그는 자신의 화풍을 고집하며 쉬운 길이 아닌 새로운 예술의 길을 걸었고 그 길을 함께하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먼저 떠나보냈다. 많은 이는 이제 모네가 붓을 놓는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거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걸작을 향해 붓을 든다. 그의 친구이자 당시 프랑스 총리였던 조르주 클랄망소가 파리 오랑주리 미술관을 위한 대형 수련 연작을 의뢰했고
그는 인생의 마지막 열정을 불태우게 된 것이다. 나빠지는 건강도 떨어지는 시력도 그를 막아세울 수는 없었다. 모네는 지베르니에 커다란 캔버스를 놓을 넓은 화실을 지은 후 작업을 이어간다. 그리고 계속된 작업에 더는 앞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자 오랜 시간 두려워 거절했던 수술대에 오른다. 수술의 실패에 앞을 볼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보다는 마지막 걸작을 향한 그의 의지가 더 강했던 것이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시력을 회복한 모네는 이제 정말 마지막이 코앞에 있다는 듯 더욱 열정적으로 작업을 이어간다. 모네는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작품을 통해 지치고 고단한 사람들에게 수련이 흐드러진 고요한 연못을 바라보며 명상에 잠길 수 있는 안식을 선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 자신도 오랜 세월 수많은 실패와 수모, 절망을 겪었기에 이 모든 감정을 위로하는 작품을 남기려 한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1926년, 평소 담배를 즐겨 피우던 그에게 폐암이 생겼고 그해 12월, 모네는 영원한 안식의 잠자리에 든다. 모네는 작품을 구상하며 자연 채광이 잘 드는 곳에 전시되기를 원했고 그가 바라던 대로 8개의 수련 연작은 그가 떠난 다음 해인 1927년부터 따뜻한 빛이 되는 두 곳의 전시실에 공개되어 지금까지 우리에게 안식과 평화를 주고 있다.